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달을 했고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명품백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 여사의 수행 비서죠. 유모 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유모 씨를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도피 우려 등 일정 요건이 있을 때 내려진 조치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출국 금지 어떤 판단이 작용한 거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져 있는 이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의혹들, 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과연 이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전달 과정에서 어떤 청탁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결국 유모 씨가 실제로 지금 전성배 씨가 전달한 샤넬백을 교환한 것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어떤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통해서 어떤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을 좀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수행비서에게 이 샤넬백이 두 차례 전달이 되었고 이것을 웃돈을 얹어서 수행비서의 카드로 교환을 했던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이 샤넬백을 받은 것인지 예. 그리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뭐 보고한다거나 알린 바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향후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이번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수행 비서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이 최소 두 차례라고 한다면 궁금한 게 이런 전달 횟수나 규모가 앞으로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라던가 뭐 알선 같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바로는 이 통일교 간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강일교 간부의 처제가 최소한 이 샤넬백을 이제 두 차례 구매하였고 이것이 모두 전성배 씨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배 씨는 이 핸드백에 대해서 다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을 하였고 다른 가방으로 웃돈을 주고 교환을 시도하였다. 여기까지가 이 샤넬 코리아 본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런 고가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가방마다 고유의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번호를 역추적하면 누가 언제 구매하였는지 이 구매한 가방을 교환하거나 환불한 부분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 전달받은 물품의 규모나 횟수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조사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물품의 개수나 횟수보다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그 물품을 전달했는지가 조금 더 어떤 범죄 혐의점을 밝히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조각이 맞추어가는 과정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 핸드백을 받은 적도 없고 교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과연 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었고 교환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리라 봅니다. 검찰이 이제 들여봐야 될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수행비서가 영부인 몰래 고가 선물을 받고 더 비싼 제품으로 교환까지 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또 건진법사가 이제 뭐 바꿔오라고 했다고 한들 대통령실 행정관 신분인 수행비서가 이런 지시를 따랐는지도 좀 의문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교 전 간부가 이 고가의 핸드백을 전달한 부분까지는 또 인정이 되었고요. 전성배 씨는 이 가방을 받아서 다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교환을 요청하였고 지금 전성배 씨 측에서도 이 수행비서 측에서도 단순히 심부름을 대신 해준 것에 불과했고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 과정이 좀 석연쳤습니다. 왜 전성배 씨는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이런 부분을
심부름을 요구를 했고 또 수행비서는 이에 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실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샤넬백이 어디로 갔는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가도 지금 아직 고리 미중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성배 씨는 다시 수행비서로부터 해당 가방을 돌려받았으나 잃어버렸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최근에 샤넬 코리아 본사도 압수수색해서 구매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특히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델을 좀 골랐고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샤넬백이 어디로 귀속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자금의 출처 역시도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에 해당 가방을 구매한 건 통일교 측이다. 통일교 측 관계자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었고 그 가방을 전달받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행비서의 유모 씨에게 이 가방을 전달을 하면서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을 지시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웃돈을 주고 가방을 교환할 때 두 차례 정도 교환을 했는데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도 중요합니다. 지금 전성배 씨는 이 300만 원도 본인의 자금이었다. 본인이 현찰로서 이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고 누구의 자금을 통해서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졌는가도 어떤 대가성이라던가 알선수재 혐의 같은 부분들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 자금의 출처가 예.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이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 씨에게 2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2023년 1월에 김 여사가 먼저 전화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아니라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도 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는 확인을 할 길이 없고요. 예. 단지 김건희 여사가 이 건진법사 전성백 씨에게 전화를 2차례 건 사실이 있다까지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의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전성백 씨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 이런 통화 목록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사실로서 확인이 됩니다. 예. 여전히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통일교 측에서 그 샤넬백을 구입한 시점 이후에 어떤 통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로서 자리 잡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통화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지 이 부분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전성배 씨가 검찰에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행비서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후에 잃어버렸다, 분실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측근에게는 선물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여기선 좀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선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바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성백 씨는 지금 이 실물, 그러니까 이 샤넬백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가방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교환을 요구하면서 전달했고 수행비서는 다시 전성백 씨에게 이 가방을 돌려주었지만 그 이후에 분실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성백 씨가 측근에게는 해당 가방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신빙성이 높은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보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진술만 놓고 보자면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로서 지금 전성배 씨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분실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은 일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진술의 모순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의혹의 본질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청탁 여부잖아요. 이걸 이 비싼 백을 왜 줬을까? 어떤 목적이었을까? 목적성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고가 선물의 배경에 어떤 김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어떤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이게 수사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서 넓게는 윤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번 샤넬박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에 디올백 관련 의혹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엔도 이제 디올백을 수수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청탁금지법에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때 수수를 하였을 때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청탁금지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디올백 수수가 문제되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단 통일교 간부로부터 시작된 부분이라는 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캄보디아 공사의 수주 부분이라던가 뭐 한 언론사의 인수 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만약 이 통일교 측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 청탁을 하고자 했다면은 이것이 어떤 직무 관련성과 맞닿아서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통일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고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고가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샤넬백이라던가 목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었다면은 예. 이때는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수사의 칼날은 이런 부분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함께 인지하였는가 이런 부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던 자금의 출처라고 볼 수 있는 이 통일교 측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 바는 없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다거나 통화 같은 부분들이 진행된 바는 없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로서 확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명품백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켜봐야겠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건가요?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확보해서 갖고 있던 휴대전화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살펴봤던 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확보해 놓고 있던 휴대폰이었는데 이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와 관련된 이 청탁 의혹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놓은 이 휴대전화를 다시 서울고검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미 고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휴대전화를 왜 다시 또 영장을 발부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남부지검에서 확보할 때 그 영장에는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예.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그 통화 목록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어떤 위법 수사 논란 같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어쩌이 보자면 형식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쳤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와 관련해서 이 청탁 의혹, 어떤 공천에 개입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해당 휴대폰을
동일한 방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확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고검 측에서는 15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정식으로 발부받아 이 영장 제출 후에 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검찰 사이에서도 영장 청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한에서만 해당 물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자, 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다른 사건이라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상 최초에는 무혐의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렇죠. 어찌 보자면 첫 어떤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영장 청구와 휴대폰 확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검찰이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근데 이 휴대전화가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새로 교체된 기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는 어떤 시간차가 있고 또 비밀번호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렌식 팀에서 이걸 해제를 하려고 한다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만 확인이 되고 네네. 있고요. 이전부터 쭉 사용해오고 있던 휴대폰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교체한 기종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유의미한 자료는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은 2020년 초반입니다. 네. 2022년, 23년에 거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최근에 교체한 휴대폰에 어떤 유의미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대화나 내용들이 이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전의 내역들이 지금 교체한 휴대폰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남아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이 조사 현황을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이 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 등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또 불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이제 응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전선백 씨와 관련된 이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나 이런 알선이 전달되었는가가 쟁점인데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측에 직접 소환을 통해서 대면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환 시점 같은 부분은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6.3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소환을 진행하기보다는 좀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소환을 미뤄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뭐 3번 불응하면 영장을 청구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이 영장이 나올 때까지 불응을 한다면은 더 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 시점은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선 이후까지도 불응을 하게 된다면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계속해서 이 대선 이유가 됐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된 시점에도 계속해서 거듭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결국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최종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예. 강제적으로 이제 데려와서 조사를 하는 방안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뭐 병원 진단서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면 조사가 지금 현재로서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는 강제적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네, 오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도에 이 대규모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 규모의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지금 담배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막대한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담배 회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특히 20년 이상 담배를 매일 한 갑씩 이상 피운 경우라던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그런 환자들 가운데 폐암이나 후두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담배와 이 발병의 연관 관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밝혀지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그 보험료 액수를 지금 이번 이 5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이 담배와 폐암과 후두암의 발병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과 담배의 일정 부분 연관관계까지는 입증이 된다고 보여지지만 어디까지나 담배 회사에서는 이런 발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런 부분을 담배값에 표시를 하여 두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결국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해서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이 되는 부분이 그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연구 결과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해당 장기 흡연, 그리고 이런 많은 흡연 양과 후두암과 폐암의 발병 간의 그런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막대하게 이런 보험료를 지금 지급하게 되면은 결국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도 이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 적자를 같이 떠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담배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함께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소송 취지여서 과연 이번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비슷한 관련 소송들이 있었는데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었나요? 그렇죠. 국내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소송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네. 개인이 사실 어떤 이런 암과 담배 흡연의 인과관계 같은 부분을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환자들이 어떤 암에 걸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흡연을 했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그 보험료, 환자에게 지급한 액수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최종 변론에는 이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보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한다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담배와 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이 소송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잘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담배 회사에 인정이 된다면 예. 담배 회사 측에서는 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 이 흡연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돈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예. 과연 이런 대형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해서 흡연의 어떤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입증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기석 이사장이 또 직접 이렇게 법원에 나와서 이런 발표라던가 변론을 이어가는 것이 전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